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다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투표 시작 시점과 이재명 후보의 무료 변론 논란이 맞물리면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 비방전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야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야당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충청권을 방문 중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오늘은 고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딸을 사실상 수사했고 지금 구치소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감옥에 들어가게 있는 상황인데 어떤 말을 했을까요? 화면 한번 보시죠. 아마 박정희 대통령의 그 통치에 대해서는 국민들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유경수 여사님에 대해서는 당시를 기억하는 어느 대한민국 국민도 비판하거나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저희 역시도 오래전 일이지만 우리 여사님의 그 낮은 곳을 향한 그 어진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고 오래오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꺼내주시오! 네, 꺼내주실 겁니다.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분이 박 대통령을 꺼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윤석열 후보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딜레마인 게 바로 박 전 대통령 수사와 지금 구속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에는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유 여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 송권 본부장님, 오늘 충청권 방문, 유 여사 방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그 타이밍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예. 오늘 민주당 그 권리당원들 충북 지역 그 투표가 있는 날이죠. 예. 투표가 있는 날에 윤석열 총장은 그 충북 지역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충청 대망론 본인의 이 부친이 충청 출신이라서 충청 대망론을 이야기하는 과정이고 또 충북은 역대 대선 과정에서 87년 직선제 이후에 네. 충북에서 이긴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예. 상당히 상징성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충청 대망론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어차피 지금 경선이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를 다시 해야 돼요. 네. 지금까지는 해서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사도 해야 될 때가 있고 거기에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했지만 마음속으로 송구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 얼마 전에 대구에 가서 한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한 건데 네네. 그런 입장 정리를 오늘은 그 유경수 여사 그 생가가 있는 옥천에 가서 하면서 일단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고 충북이 최대 성부차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충북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대선에서 이기고 있는 그런 상징성 네. 또 민주당이 오늘 그 투표를 하는 그곳을 방문했다. 그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것이죠. 예. 자, 윤 후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질문 받았습니다. 뭐라고 답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박 전 대통령의 관련 사건을 특검에 파견 가서 수사에 관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직자로서 정부의 인사 발령에 따라 제가 저의 소임을 다한 것뿐이고 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많은 분들, 그 지지자분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는 제가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면에 대한 얘기는 나왔었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그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정략적인 그런 고려나 이런 거 없이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현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아주 그 밑으로
추격해오는 네. 홍준표 후보가 이제 본선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파상 공격을 할 겁니다. 그 중에 네.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혹한 말하면 수사를 했다든지 예. 이런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더군다나 이제 지금 유경수 여사의 부분은 특히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나이 드신 고령 후보들, 고령 어떤 유권자들이 네네. 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 아, 저 사람이 박근혜를 저렇게 만든 사람이 이런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네. 어쨌든 그 유경수 여사 고향이 충북 옥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아까 송국근 본부장 얘기한 것처럼 충남, 충북 이 중원 자기의 고향, 자기 지지의 지역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네. 것 그리고 또 상대편 공격, 즉 홍준표 후보가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미리 저런 과정을 통해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해명해 가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 김병미 대변인은 다 오늘 갈 때 시나리오 네. 같은 거 짜고 갔겠죠? 일단 충청도를 그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만큼 지역적인 의미 또 후보 부친의 고향이기도 하고 충청도가 가지고 있었던 지역 주민들의 지역 개발에 대한 염원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역을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했던 모습들 다 지켜봤을 텐데 그중에 눈에 띄는 단어 한 가지를 뽑으라면 저는 국민 통합을 뽑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이후로 대한민국 사회가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반으로 진영 논리에 따라 쩍 갈라져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났던 전직 대통령 탄핵을 지켜보고 있었던 수사 등에 대한 역사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어오고 있는 역사의 한 과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함께하는 것도 우리가 풀어야 될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경수 여사가 과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민주화 산업화에 대한 평가와 공이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지만 유경수 여사를 그리워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로 오늘 국민들께 가야 될 윤석열의 국민통합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최근 빗줄기 때문에 빚 때문에 논란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정치인들이 우산을 상당히 강하게 거머쥐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되는데요. 강성부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무릎 우산 의전 논란 이후 일어난 일입니다. 과잉 의전을 경계하는 모습이었는데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어깨 아래로 이제 안 나오죠. 법안 가운데 오늘 회의가 있다고 그게 제가 오늘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이모지로 옆으로 하셔야지 얼굴이 반이 가려져가지고 아니 들어주지 마시고요. 입만 조금 더 쓰고. 죽고 나면 세종 홍종 구도가 더 확실하게 예, 수행원이 받쳐주려 했을 때 주변에서 저마다 안 된다 이렇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과잉 의전에 대한 공포 현상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저 남영희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치권에서 이제 우산 직접 안 들면 큰일 나겠습니다. 우산이 무슨 죄일까 싶은데요. 예, 이것은 제가 볼 때 그 의전 이꼴 직장 내 갑질 네. 뭐 이런 것까지 연관이 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법무부 차관의 그 우산 부분은 제가 보니까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언론이 필요한 부분을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과잉 또 대응한 것이 있었고 또 제가 볼 때는 법무부 차관이 좀 센스가 부족했던 상황도 있고 또 하나는 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내려서 그 당시에 기술적인
법적인 문제, 마이크에 비가 또 쏟아지면 안 되는 부분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한 단편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다 보니까 마치 의전이 과잉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있을 그 권력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수평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는 부분에 네. 그 시대 정신과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산이 참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요,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직접 빗속에서 우산을 들고 과거 우산을 본인이 직접 들었던 사진까지 인증샷처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진을 통해서 근데 과한 의전을 받은 장면도 또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의전을 안 받고 스스로 이 우산 쓰고 다녔다 그랬는데 이 몇몇 정치인들 경우에는 과거의 의전이 오히려 역풍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이 사진은 이 본인이 씌워주는 장면입니다만 나중에는 이 장화를 저렇게 신겨주는 장면. 저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렇게 찍히다 보니까 장화 의전 논란이 있었던 거고요. 또 환경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까지 직접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 이 노인복지관 방문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본인이 탔던 부분이 있었고 또 서울역 플랫폼까지 관용차 타고 들어갔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소환이 됐습니다. 배승희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요. 근데 과거에 저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 때도 그 의전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그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황제 의전이라고 하는 특히 법무부의 이 직원이 법무부 차관의 그런 기자회견을 위해서 뒤에서 무릎을 꿇고 우산을 씌워주는 이 장면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히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런 그 캐치프라이즈를 내걸고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라는 것도 계급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 2030 세대 그리고 그 부모님들까지도 정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또 비판을 한 당사자들도 그 전에 저렇게 황제 의전을 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다시 좀 우스운 모습으로 비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심각하게 문제를 보고 있는 청와대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 공직자 갑질로 이어지면서 이게 여론이 민심 이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심각하게 인식을 한 것인지 예.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참모들과 대화해서 이런 과잉 의전 하지 마라라고까지 이 경고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보면 오늘 뭐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저 황제 의전은 뭐 기자들이 만든 것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황제 의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께서 굳이 나서서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정치인들이 어떤 특권 의식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또 국민을 더 받들어 모시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저런 의전 자체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방송인 김어준 씨가 기자들 탓이다, 기자 갑질이다 이렇게 한 이야기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쏟아지던 비에 우산을 들고 있던 강 차관은 우산을 든 채 다른 한 손으로 몇 장에 걸쳐 문건을 넘기며 브리핑하기 어렵자 옆에 있던 한 법무부 직원에게 우산을 넘깁니다. 그 직원이 옆에 서 있건 우산을 잡은 손이 화면에 잡히건 그냥 진행했으면 문제 없었을 일입니다. 자신들 화면을 위해서 그 직원더러 뒤로 가라고 더 앉으라고 요구해서 무릎을 꿇게 만든 건 기자들이에요. 고위 공무원이 자신의 부하를 함부로 다룬 황제 의전이 아니고 기자 갑질인 겁니다. 네, 김어준 씨 이야기는 그겁니다. 강 차관은 직원이 무릎을 꿇고 있었는지 어떻게 서 있었는지 알지도 못했다. 화면을 위해서 뒤로 가라, 뭐 앞으로 가라 하다가 결국 직원의 무릎을 기자들이 꿇게 했다 이런 취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김어준 씨의 저 주장을 보고 저 영상을 몇 번 돌려봤어요. 네. 정말 이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예. 기자들이 이 화면이 잘 안 잡힌다고 이 뒤에서 무릎 꿇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진짜 큰 문제인데 네. 화면을 몇 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저기 이 기자들이 옆에 손이 보이니까 뒤로 가라고 했어요. 네네. 뒤로 가라고 했는데 저렇게 하는 순간에 그 저 뒤에 직원이 키가 크니까 옆에 법무부 다른 직원이 옵니다. 저기 다른 직원이 네. 내리라고 합니다. 더 내리라고 합니다. 저렇게.
더 뒤에 안 보이도록 내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을 지금 강 차관이 뒤돌아봐서 그 상황을 봤어요. 그런데 김호준 씨는 강 차관은 뒤에 그렇게 하는 걸 몰랐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영상에 보면은 강 차관이 뒤로 돌아봅니다. 돌아봐서 그 순간을 다 보는 것이고, 이 기자들이 이야기한 것은 옆으로 그 뒤로 가서 저 옆에 손이 이렇게 비치면은 거기 안 좋으니까 뒤에서 받치라 이 이야기인데, 뒤에서 받치는 것을 강 차관보다 밑에 숙여서 받치라고 더 숙이라고 한 거는 법무부의 다른 아마 말투로 보면 상관 같은데 그 직원이 한 거예요. 그런데 저것을 일단 저런 상황을 기자들 탓으로 돌리는 것도 그렇고, 또 굳이 저기서 뭐 두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런데 한 손에 우산 들고 하면 되죠. 저 서류 넘기는 거 보니까 한 손에 넘기고 다른 한 손은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네네. 충분히 본인이 우산을 쓸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 원래 실내에서 하려다가 50명, 기자 50명이 넘어서 밖으로 잡았다고 네네. 하는데, 저 상황을 잘 보시면 저 앞쪽에 또 이렇게 가림막을 쳐놓은 데가 있어요. 예. 강 차관은 거기 가서 했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른 기자들이 우산 쓰고 그것을 뭐 받아서 적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굳이 저 뒤에 대로변의 모습이 잘 보이도록 하려고 예. 저기 서서 임시로 저 발언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어떤 권위주의적인 그런 것이고, 저는 강 차관이 저 뒤를 돌아보면서 직원이 뒤에서 하고 숙이고 이런 걸 목격을 했는데 예. 본인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네. 이거 저기 뭐 탈건이라고 하는데 아직 그런 의식이 저 관료사에 많이 남아 있고, 굳이 문재인 정권이라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과거에 그런 일도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때 그 국거리 날에 의장대를 사회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우산을 씌워서 또 논쟁이 된 적도 있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또 비가 오는데 이 위에 우비에 모자가 벗겨져서 뒤에 대변인이 씌워져서 또 대변인은 비를 맞으면서 씌워져서 논란이 된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저런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남아있다. 예.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는 주변에서 그 당시 그 당사자가 씌워주라 그러는 것이 굉장히 좀 자신이 충격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씌워드리긴 했는데 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의전이라는 부분이 참 미묘한 거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죠. 네, 남인기 대변인. 예, 지금 벌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영상에 그 음향이 포함된다고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 언론에 보도된 우리 그 법무부 직원의 무릎 꿇은 사진만 보고서 제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후진적인 상황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인가 하고 놀랐었는데, 현장의 영상을 보니까 저 당시에 진천에서 사실은 실내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던 것이 너무 생각보다 많이 찾아든 언론인들 때문에 다 방역 조치에 의해서 외부에서 하기로 결정이 났고, 외부에서 그 기자회견 하려고 보니까 또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져서 천막을 쳤는데도 거기를 넘쳐나는 또 언론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자들, 뭐 카메라 기자, 또 보도 기자들이 다 있었는데요. 저기서 계속 뒤로 가세요, 옆으로 가주세요, 이런 요구들을 따라준 것이, 또 다른 공무원이 팔도 더 내린 것이 기자들이 화면을 잡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김어준 씨가 기자 갑질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제가 볼 때 한 부분만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언론에서 이것을 한 장면만 보도한 것이 사실은 갑질이 아니냐. 그래서 왜곡된 시선으로 국민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든 것이 기자의 갑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지방지 언론 기자가 너무 답답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현장에 있던 기자분이 당시 상황은 그 어떤 갑질도 아니었습니다라고 또 언론에 인터뷰한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뒤섞인 것이 뭐 이렇게 보도가 된 상황이고,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 법무부 차관님이 좀 센스가 부족했던 건 저는 같이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변인은 그렇게 설명하시고, 또 김어준 씨도 방송에서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도 그런 보고를 받으시긴 받으셨나 봐요. 여러 가지로 이제 중계 스태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런 과잉 의전이 된 것이다, 그것만 보지 마시라, 이런 보고까지 들어간 모양인데, 이를 두고 좀 대통령께서 이번에 현명하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번 일이 생긴 경위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경위는 뭐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는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공직자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변명들보다는 정말 국민들께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너무 좀 오만했던 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이 법무부 차관이 과연 거기서 기자회견을 할 만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그전과는 많은 상황이 다른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 아닙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아예 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거의 비대면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보도자료를 보내도 되는 것이고 또 비대면으로 기자회견을 해도 되는 것인데 굳이 저곳에서 했다는 것 자체도 이미 저것이 과잉 의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아무리 뭐 차관이 센스가 없고 또 그 법무부 직원들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저 무릎을 꿇은 그 사람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정말 저기 법무부에 들어가서 저렇게 한다면 어떤 심정일까? 그런 것들이 네.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는 건데 이거 뭐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기자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미움을 사는 그런 변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김어준 씨뿐만 아니라 고민정 의원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 언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관련된 일이 관련된 일들이 잘못된 행태로 드러나게 됐을 때 조금 솔직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하게 한 가지의 장면으로 이끌어진 오해냐라고 보게 된다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 법무부에서 숱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전직 차관은 택시기사를 음주 상태에서 폭행해서 커다란 논란이 되고 사임한 바가 있고 전직 법무부 장관인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문제는 우리가 익히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번 주에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 한 가지를 뽑으라면 전자발찌를 끊고 무고한 국민의 삶을 해치게 됐던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법무부가 정작 해야 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과잉 의전 논란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들을 보이고 있으니 이 총체적인 내용을 일컬어서 문재인 정부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고개를 숙이는 일이 당연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된 일은 잘못됐다고 짚고 넘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자, 현장을 본 기자들의 시각이 또 다양합니다. 남의 대변인 이야기했듯이 참 기자들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 부분도 있고요. 반면에 설사 그랬더라도 이 차관이 직원이 이렇게 꿇고 있는 모습을 나중에 봤을 때 그 리액션, 이 반응, 그게 과연 차관의 제대로 된 반응이냐 이런 또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최소한 비 오는데 저렇게 양복 입은 친구가 무릎 꿇고 우산 쓰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떤 상황이든지 기자가 잘못했던 법무부 직원들이 잘못했던 그 모습 보고 그냥 놔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의전의 문제인지 아니면 관행의 문제였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제대로 한번 따져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어제 후보 등록했고요. 뭐 이른바 경선버스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역선택 방지 조항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두고 후보들 간 신경전 아주 치열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출범 이후에 갈등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당의 결정에 승복하고 따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원론적으로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주최 측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 운영을 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 방식에 승복하고 따를 생각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우리 당의 어떤 A 후보를 지지했다. 근데 그분은 결국 본선에서는 그분은 안 찍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키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선택 논리가 아니고 확장성 논리입니다. 그걸 다시 논의한다는 자체가 경선을 깨자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확장성 없는 사람들이 그걸 또 들고 나와갖고 흔들려고 하는 거, 그건 참 유감스럽다. 룰 정해진 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우리끼리 투표합니까? 그거 아니죠. 이미 확정된 경선 룰은 토시 하나도 손대지 마십시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순간 공정한 경선은 끝장납니다. 그런 식으로 경선판을 깨겠다면 차라리 그냥 선관위원장에서 사퇴하십시오. 네, 특히 유승민 후보는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윤석열 지지를 이미 선언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선관위원장을 내놔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역선택 방지. 송금호 부장님 어떤 겁니까? 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정책적 방지라는 것이 지금 이 대선 때 여론조사가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뭐 이렇게 주자들이 몇 % 받고 이거 한 게 1997년 대선 때부터 본격화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좀 특이한 게 여야 주자들을 통틀어서 하는 조사도 있지만은 범야권 주자, 범여권 주자 이렇게 따로 떼놓고 하는 게 상당히 그 조사가 많아요. 그런데 범야권 주자 조사에서 그러니까 여야 통틀어 하는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아직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격차가 큰데 이 범야권만 딱 놓고 하면은 격차가 거의 오차 범위 내까지 막 들어오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윤석열을 지지하고 누가 홍준표를 지지하고 유승민을 지지하는가? 지지 정당, 그러니까 응답자의 지지 정당을 보니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응답자는 거의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아요. 그런데 이 홍준표, 유승민을 지지하는 지지자 중에는 본인이 누구를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고 했을 때 민주당 계열이 많습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도 있고 또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역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이 만만하니까 민주당 계열 지지자들이 홍준표, 유승민이 다른 후보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하니까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은 그게 아니고 확장성이다. 그러니 우리가 만만해서 선택당한 것이 아니고 야당 중에서는 가장 대통령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진보층 지지자들이 대통령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당한 거라서 나중에 본선에 가면은 우리가 더 확장성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확장성이 없다고 하는 쪽에서는 본선에서는 결국 민주당 지지자들이 찍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럼 이것을 걸러내자는 게 역선택 방지책인데 그러면 여론조사할 때 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를 물어보고 민주당 계열 지지자들은 빼고 하자는 겁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빼고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그 무당층만 가지고 조사를 하자 이 이야기인데 이것이 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처음에 여론조사를 할 때 이것은 국민의힘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역선택을 하려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내가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하면은 그걸 걸러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 실효성이 없다. 이것이 홍준표, 유승민 그 후보의 주장이고 그리고 이것은 본인들의 확장성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그 역선택 그러니까 만만한 후보를 고르는 이 상황을 막아야 된다는 게 윤석열 후보 쪽의 주장인 것이죠. 김영주 의원님 어떻습니까? 민주당도 그런 딜레마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있죠, 민주당에.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좀 간단할 것 같은데 처음에 질문할 때 어쨌든 그 범보수 여론조사다라고 하고 당신은 그 범보수 파냐? 거기에서 동의하면 그 다음부터 조사가 진행되는 것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역선택 방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체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정합성이 높아진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 의도적으로 그러면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그렇게 투표하러 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표에 나왔다시피 실제적으로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의 지지층과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걸러낼 수 있으면 걸러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도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과 조율을 많이 거쳐서 기본적으로 어떤 번호 자체를 그렇게 안심번호로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자만 가지고 그 다른 사람 걸러내려면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냥 당내 당원들이 하는 것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하는 것이 별 차이가 없는 것인데 이것은 그 다른 쪽에 그 성향이 다른 유권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하는지를 들어보기 위해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일정 비율 반영을 하는데 거기서 걸러내면 안 된다는 것이 방지책을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컷오프 할 때는 완전 여론조사를 가지고 1차가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컷오프 단계에서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 아까 보셨습니다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범보수층을 대상으로 범보수권 후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지지율이 굉장히 높죠. 지금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따라와서 오차범위 안에 있는 여론조사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게 저건데요. 역으로 민주당 지지층을 보면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1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민주당 후보 지지층을 보면은 거의
3등이에요, 3등.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3등권에 있거든요. 자, 저 여론조사를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이 보수층 지지자만 볼 거냐 그런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는데 실제로 지금은 그렇게 가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룰은요?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룰에 대한 결정을 아마 예. 한다는 것 같고요. 여러 후보들의 의견들을 좀 취합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조금 전에 방송 기자들과의 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피력한 바가 예. 있거든요. 어렵게 경선버스가 출발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 경선버스를 탑승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애당초에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됐던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 당의 당원 당규에 따라서 최종 후보 한 명을 뽑게 될 때는 당에 있는 선거인단이 50%고 50%는 여론조사입니다. 네. 그럼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당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에 비추어서 뒤늦게 당에 들어온 윤석열 후보에게는 좀 불리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유불리 가리지 않고 예. 정권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얘기했던 게 윤석열 후보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도 여러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을 전해주는 당원들과 국민들 때문에 아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지점으로 알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선택하게 되는 건 본선 경쟁력을 가장 높일 수 있고 최종적으로 정권 교체에 가장 유리한 후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선택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들은 의견을 개진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언급할 수는 있지만 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결정을 따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들을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막 들어온 소식 보면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등록한 분이 15분입니다. 15분이요. 강성현, 오성균, 오승철, 박진, 박찬주,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장기표, 장성민,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이렇게까지 15명이 지금 등록을 했거든요. 이 1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일단 1차 컷오프하고 그다음에 2차 컷오프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갈 텐데 자, 남영희 대변인 어떻습니까? 다른 당이긴 합니다만 보기 재밌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저희가 흔히 팝콘 각이라고 예.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 당 얘기가 아니니까 굉장히 네. 편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최종 등록하신 분이 15분이나 되시고 1차 컷오프는 100% 여론조사로 8위까지 예. 컷오프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 역선택이라는 것이 논란이 되는 분 중에 제가 2분 정도가 앞순위에 계신 것 같아요. 예.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 네네. 같은데 결국 최종에 가면 한 분만 후보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인데 굳이 역선택이라는 이런 장치 때문에 지금 논란이 생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부분이 국민의힘에 가지고 있던 기존 경선 룰이 있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100%지만 나중에 5대5, 7대3 이런 룰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도권 삿바 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어느 당에나 다 네. 마찬가지에 있는데 첫 번째 관문에 있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굳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자, 민주당은 어때요? 지금 나중에 경선단 후보단 만들어서 거기서 뽑는 거죠? 최종 선거인단이 다 일단 1, 2차 선거인단이 등록됐고요. 예, 예. 첫 번째 저희가 9월 10일 날 선거인단까지 포함한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 예, 오늘 지금 대전, 충남 지역에서 예, 예.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역선택과 관련해 가지고 민감한 후보들은 사실은 홍준표 후보라든지 윤석열 후보라든지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는 후보들보다는 지지율 약 1%라도 왔다 갔다 하는 후보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재형 후보 측에서 여기 들고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샘플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역선택을 하게 됐을 때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표본은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1,000명이면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가중치가 있게 되면 그게 퍼센트로 따지면 상당히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하위권 후보들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저도 국민의힘을 쭉 보니까 이 경준위에서 결정한 거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 정홍원 선관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준위가 정할 것 같으면
선관위가 뭐가 필요가 있느냐. 그냥 선관위가 다시 정하는 것이고 경준이가 이야기한 부분은 하나의 이 기준 정도로만 그래서 보조자료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후보 간에 어떤 합의된 것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예. 이런 측면도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이 야권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민주당 쪽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뭐 홍준표 후보라든지 누구든지 뭐 이렇게 찍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중에 투표장 가서 누구를 찍겠느냐. 그렇다면 다시 민주당 후보를 찍게 될 텐데 그렇다면 결국 우리한테는 그럼 좀 최약체 후보를 뽑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 때문에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에서 가장 후보 중에서 저쪽 팀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이것이 좀 공정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역선택 그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 역선택 방지를 뭐하러 넣느냐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홍원 그 선관위원장이 후보들을 모셔놓고 이걸 정한다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기 합리적으로 잘 될지 이 후보들의 입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합리적으로 하는 방안이 지금 하나 나오고 있죠. 뭐냐면은 그 전에 민주당도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여론조사라서 민주당도 보면은 역선택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민주당 지지자보다 국민의힘 지지자에게서 더 많은 선택을 받는 후보들이 있어요. 그것은 과연 만만했으냐 아니면은 그래도 상대 진영에 있는 후보라도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으냐 이 차이거든요. 이 차이인데 지금 제가 하나 그 방법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국민의힘 안에서 뭐냐면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은 걸러내는데 한계가 있으니 아예 여론조사 비율을 좀 줄이자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1차에서 100%를 해서 이 8명을 추려내는데 거기서 순위는 발표 안 할 겁니다. 몇 퍼센트 발표 안 하는데 저번에 서울시장 경선이나 이런 때 보면은 대표 경선 보면은 다 흘러나와요.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이 왜곡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역선택이 있었다면. 그러면 그 대세론이라는 것이 거기서 바뀌어 버릴 수도 있고 대세론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0%까지는 하는 것이 1차부터 타당하지 않다. 그런 여론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인 거죠. 알겠습니다. 좀 딜레마네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컷오프를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서 오히려 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선택이라는 조항이 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관위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갈등의 요인으로는 좀 남을 듯 싶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어제 송도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오히려 더 부각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제 열렸던 송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재명 청문회 같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영상 먼저 한번 보시죠. 이 사건을 맡을 때에 형수나 형한테 욕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한 거는 누굽니까? 이 지사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제가 받지 않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요. 그럼 저쪽에서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 얘기도 없었고. 그러면 아예 저희 수임료 약정이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무료봉사예요? 이것이 대나 만약에 대나를 경우라면 일반 문제가 중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변호사비 변환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납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 하면 좀 서운하기도 하고 또 화나기도 하고 해서 변호사비 안 줘서 넣은 거 아니에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측의 해명은 그겁니다. 공익 사건 관련된 데다가 변호사들이 이름을 올리는 것. 이건 민변의 오랜 관행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소됐을 때 부산의 변호사 130여 명이 지지의 의미로 변호사 선임계를 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이 사건이 그런 인권 문제도 아니고 친형 강제 입원이라는 사건이었는데 이게 민변의 무료 변론 대상인 공익 사건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거 남영희 대변인 먼저 이야기 좀 하시죠.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이냐, 뭐 형수 욕설 사건이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연결 짓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혹세무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송두환 국가인권위 원장으로 지금 인선되신 이 변호사분께서는 민변에 계시면서 정확하게 그 같이 변론의 이름을 연명해 주신 사건이 어떤 것이냐면 공직자 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서 대법원까지 갔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그 사건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마치 다른 사건인 것처럼 언급을 하면서 지금 이재명 후보를 뭐 흑색 비방하고 싶은 욕심인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은 저희 그 이재명 캠프의 총괄 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민변에 있어서는 그 대부분 관련 사안들에 있어서 공익적 목적이 있을 때는 이름을 다 같이 올려주는 그런 관례가 있다. 그런 관례에 따른 것으로 송두환 저 지금 현재 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되신 인권위원장 후보자께서 이름을 올리신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런 관례에 대해서 변호사분들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한변인가요? 한국변호사협회에서 고소고발까지 이어지도록 네거티브 형식의 의혹을 제기한 것이 다른 쪽도 아니라 저희 민주당 내에 이낙연 후보 측이었다라는 사실이 저희 가슴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것이 그 의혹 중에 정확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재산이 불어나고 뭐 더 늘어났는데 그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충당했느냐 뭐 이런 식의 흑색 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장문을 정확하게 발표했고요. 재산이 현금에 있어서 이런 재판 관련해서 비용을 충당하느라고 줄었는데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상승한 것 때문에 조금 늘어났을 뿐이고 관보에 다 게재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대법원 가서 무죄가 된 거잖아요.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나와서 이제 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있었는데 TV 토론에서 형을 강제 입원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던 부분이 그럼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허위사실 공표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이 지사가 기사회생했다. 그런 이야기가 났던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고 그걸 이제 변론하기 위해서 한 30명 정도의 변호인들이 1심부터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로 일한 게 없기 때문에 돈도 안 받았고 수임료도 없고 무료 변론이었고 이런 거였고 주변에서 민변 쪽에서는 이게 공익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재판을 받는 이 지사를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들의 이름을 올렸다 이런 내용인데 자, 송 후보자 이야기 들어볼게요. 금액과 상관없이 직무 관련성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결론적으로는 100만 원 이상이건 이하건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제하는 후보님, 행위에 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 사건입니다. 민변에서 이게 공익 사건이다 보고 연명을 해준 것이죠. 저는 아직 그런 생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금액을 생각하기 어려운 종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재명 지사 쪽에서 50만 원이 좋을까, 80만 원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만약 했다면 그래도 선배 변호사인데 이걸 대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성질상 대접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무료 봉사로 하긴 좀 심적으로 미안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래 생각한 적이 있었다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자, 송 후보자 직무 관련성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배승희 변호사님? 일단 뭐 무료 변론이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데요. 일단 변호사의 그 변호인에 대한 그런 게 들어가면은 이게 변호사 협회에 이 경위증을 또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경위증을 붙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세금 처리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 또 신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일단 무료 변론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료 변론을 했다는 거를 아주 소상하게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료 변론이란 것도 요건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떠한 것에 의해서 무료 변론인지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명상 보면은 민변에서 이런 사건들 그래서 뭐 사람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일단 두 개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로 그냥 이름만 올렸다면 그거야말로 정관 변호사의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검찰 출신이 나와가지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이 경유증도 붙이지 않고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고 그냥 전화하는 거 바로 그것이 정관 변호사라면 지금 이분은 이 헌법재판관으로 하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그 변호사 선임계를 낸 것 자체만으로 정관 변호사였다는 걸 입증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랬습니다. 민변 공익 사건이어서 이름만 올렸다, 지지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제 뭐라고 했느냐 이 후보자가 상고심에서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 있었던 부분 그 부분은 법리상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들어간 것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분명히 그 상고심의 마지막 쟁점, 그래서 법리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걸 본인이 자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분명히 변호사로서 변론 활동을 한 것으로 본인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단순히 무료 변론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어떤 변호사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무료 변호를 하죠? 어떤 변호사가 그렇게 했는지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 변호사도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동안에 민변이라든지 아니면 공익적 사건에서 무료 변론을 했던 변호사들을 찾아가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다른 변호사가 맞지도 못하고 또 돈도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대부분 무료 변론을 해줍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후보자의 발언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뭐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해명들이 과연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것일까 하는 또 의문은 생깁니다. 자, 송도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안 받았다 그러니까 안 받았겠죠.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들에게 대한 수임료를 지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송도한 후보자에게는 안 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병 같은 데서는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렇게 오늘 고소를 했습니다. 자,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또 내부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2년간 진행된 관련 재판에서 선임된 변호사가 모두 한 30여 명이다, 30여 명이다. 그 정도면 변호사 비용이 최소 수억 원은 들었을 텐데 같은 기간 이 후보자의 재산이 오히려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양측의 공방 들어보시죠. 본인의 선거법 재판 3년에 걸쳐서 계속됐고요. 30명의 호화 변호인단이 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임료가 무료도 있었다는 것이 보도가 돼서 좀 걱정이 됩니다. 제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사비라면 본인이 아실 거고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뭐 당장 구체적 금액을 제가 계산하기는 어려운데요. 1심, 2심, 3심이어서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확인을 거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뉴스 중에 터무니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재산이 늘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값이 오른 거 빼면은 막 몇 억이 줄었는데 늘었다고 대납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 하면 좀 서운하기도 하고 또 화나기도 하고 해서 이게 이제 누가 경찰에 이미 고발을 했기 때문에 다 수사를 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제가. 근데 아무튼 그러면 지금 보도 나오고 있는 거와 사실은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전혀 뭐. 좀 전에 이재명 캠프에서 그 대표님이 직접 공식 사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네, 오늘 발표된 것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주당이 원팀이 된다는 걸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이야기가요. 소송 기간 재산이 증가한 게 아니다. 1억 3천여만 원 감소했고 집값이 올라간 것만 감안해도 3억 원이 감소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그만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낙연 후보 측은 그냥 변호사 비용 출처 밝히면 그만이지 왜 진실을 물었는데 네거티브냐. 이렇게 또 대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TV 토론에서 물어본 것은 일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은근히 제기를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토론에서는 해명을 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가서 이것을 해명하고 뭐 이런 거에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그 송 후보자 이 사건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서로 다투다가 인사청문회가 끝나니까 여당 후보들끼리 서로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좀 보면서 느낀 것은 여당에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가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이 여권 안에 진보 진영 안의 좀 그 어떤
우리 편 챙기기 이런 부분이 많이 드러났다고 저는 봐요. 그 하나가 지금 송 후보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탄원서에 연명을 해내는 성격으로 그냥 나는 해줬다. 다 그렇게 해온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가령 예를 들어서 김성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때 그때 집시법으로 구속이 됐을 때 변호사들 부산 변호사들 100명이 이 공동으로 변호를 해줬다. 이것과 유사하다고 했는데 자 성격이 그러면은 그때 박종철 그 사건과 지금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죄지만은 왜 허위사실 공표죄냐면 그것을 거슬러 가면은 그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 의혹이거든요. 네네. 물론 그것이 무죄가 대법원에서 났지만은 어쨌든 그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 의혹 이것과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변론과 이것이 그 집회와 이것을 어떻게 동률해 놓고 동선해 놓고 생각을 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여당의 그 후보자들 간의 경쟁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그동안 있었던 진보 진영의 자기 편 봐주기 이런 것이 좀 드러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일종의 어떤 이 염대를 해준다는 것이 일종의 품앗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예. 근데 실제로 뭐 내용을 뭐 친형 사건하고 박종철 군 사건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 이재명 지사의 첫 부분은 저도 프레시안에 그런 글을 하나 써준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그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과 즉답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미 그런 판례가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명백하게 공익적인 사건은 아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과하게 실제로 도지사지를 잃게 되는 위기에 대한 진보 진영의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공익적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지나치게 찍어내기다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 민변의 대응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정확하게 실제로 보면 그것은 그 정도의 토론 과정에서의 말실수, 즉답하는 과정에서의 말실수는 이미 판례 속에서 그것은 죄가 안 된다라고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형 사건이냐, 박종철 군 사건이냐 그런 거하고 무관하게 사실은 그 진보 진영이 생각하는 이재명 지사의 입장이 참 난처하다는 것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보니까 문제는 대납했냐 안 했냐 하는데 보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 얘기는 돈을 냈다. 다만 난처한 것은 누구한테는 좀 많이 주고 적게 주는 부분이 공표하기는 어렵다. 이건 사생활의 문제다.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그 배 변호사가 돈을 받지 않고 변론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라고 하는 곳은 공적인 일에 어떤 그 무료 변론을 한 실적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시라서 더 저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부분 제가 정정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우리 김영주 의원님도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거기에 더 붙일 이유는 없는데 이 사건들의 그 발단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저는 시청자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 캠프의 또 일원이기도 하고요. 지금 뭐 보니까 형수 욕설, 친형 강제 입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거칠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사실은 내용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일 당시에 그 형이라는 분이 과하게 성남시정에 개입을 하려고 하니 친인척의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생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족의 불행한 가족사입니다. 이것을 발단으로 해서 계속해서 네거티브가 그것은 뭐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과하게 지금 네거티브 공세로 이어지는 것에 안타깝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 변호사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민변에서 무료 변론하는 거는 뭐 제가 더 잘 알고 있죠. 제 예. 친구도 뭐 민변일과인데 그런 게 아니라 과연 그 민변에서 돈이 있고 또 권력자이신 분들한테 이런 무료 변론을 해준 적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이재명 지사께서는 경기도 지사를 유지하고 있고 또 본인도 부동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돈을 지급할 능력이 안 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그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고 정말 그것이 공익적인 목적이었다면 그 후보자께서 다른 공익 사건에서도 이름을 올린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무료 사건이 있었는지
있었는지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고 뭐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해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뭐 무료 변론 논란도 있었고요. 또 청문회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가 또 있었습니다. 이른바 형수 욕설 논란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평생을 인권 변호사로 사셨지요? 그렇지요? 뭐 남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형을 강제 입연을 하고 그리고 형수와 형하고 엄청난 욕설을 했단 말이죠. 이 사건을 맡을 때에 형수나 형한테 욕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로서 인권을 위해서 살았는데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부터 문제가 된 사항을 확인도 안 하고 인권 침해당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중적 삶이 아닙니까? 만약에 이 지사와 이 지사의 형수 이런 분들하고의 분쟁 사건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저한테 맡기지도 않았겠습니다만 저도 맞는 거를 아마 제고했겠죠. 자, 이거는 말이죠, 후보자님. 네.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될 수도 있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형과 형수에 대해서 정말 귀를 씻어야 될 정도로 험악한 욕을 하고 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대가 없이 이 사건을 변론을 했어요. 제가 상고심 사건 변론했던 그 사건은 저는 쟁점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저한테는 관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 수도 없었고 상고심에서 마지막 쟁점으로 남았던 그 부분은 법리상 문제가 좀 있다라고 판단해서 들어간 것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봐도 갑인 이 후보가 이 사회적 약자인 형과 형수의 인권을 침해한 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뭐 송두환 후보자가 변론했던 부분은 이 TV 토론에서 이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그렇게 볼 거냐 말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법리적 부분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전체를 변론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대변인? 하지만 그 상고심 사건이 중요했던 이유는 여기서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2심에서 나왔던 벌금 300만 원이 최종 확정이 됐다면 이재명 후보는 사실상 지사직을 잃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 피선거권까지 잃어버리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의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죠. 한 사람의 정치적 운명을 갈라놓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본인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걱정이 된다 얘기를 했던 것처럼 만약에 저기에서 지사직을 잃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선거 보존을 받았던 부분을 다 정부로부터 다시 내놔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파산에 이르게 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변론을 도와줬던 상황이라 과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법리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성일종 의원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처럼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갈라놓을 정도의 상황으로 변론에 참여했다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살아왔던 형수에 대한 욕설 논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여배우와의 스캔들 등에 대한 많은 뉴스들을 거의 대다수 접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인권위원장 후보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솔직한 답변들을 아마 내놓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 다소 좀 굉장히 어려워하게 되는 모습이 비춰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형수 논란, 욕설 논란에 대해서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못 들으신 분도 못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참 논외로 하고요. 이 배우 스캔들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물증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뭐 이렇게 계속해서 상대 쪽에서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이런저런 조치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재명 후보는 예전에 신체 검사까지 받은 그런 경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고 하기 힘들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가 아무래도 여권 내에서는 강한 후보다 보니까 내부적인 갈등이 또 상당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후보는 쇼 호스트로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추미애입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네, 오늘 제품 뭔가요? 궁금해 하시는데요. 지지자분들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만들어 주신 저 추미애에 대한 상품들, 그 상품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선보입니다. 마켓추! 채팅창 보시면 성원이 엄청납니다. 뭐라고요?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안 들리는데. 안 들려.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께서 재미있게 만든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이디어가 엄청나고요. 저도 기대됩니다. 예, 추 장관의 저런 모습 오랜만이라 그럴까요? 예전에는 그랬던 것도 같은데 송 본부장님 어떻게 저런 모습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 봤습니다. 제가 추미애 장관 정치인 처음 할 때부터 취재를 했었고 어떤 행사에서도 같이 토론도 하고 해봤는데 과거에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좀 쾌활하죠. 원래 성격이 쾌활합니다. 쾌활한데 일반 국민들에게 지금 비친 성격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과 그 갈등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인사권 발동하고 감찰하고 이런 과정에서 나왔던 것, 그리고 최근에 대선에 출마하고 또 민주당 안에서도 김종민 의원과 또 설전을 벌이고 또 여러 가지 민주당 안에서도 많이 좀 부딪히거든요. 왜 조국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 이 모습만 보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는 부드러운 면이 있고 그것을 지금 저 유튜브 형식의 저 영상을 통해서 그걸 좀 완화시키는 그런 이미지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네요. 오랜만에 저런 모습 보니까 상당히 또 의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저렇게 추미애의 개혁 꽃필 무렵 이렇게 패러디한 장면들을 해서 유권자들에게 아주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후보들도 지금 경선이 한창이니까 이 한 표 지금 얻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세균 후보나 김두관 후보는 격리가 되셔가지고 지금 활동이 참 어려우신데 이 영상으로밖에 모습을 못 보겠더라고요. 토론회도 그렇게 했던데 빨리 해제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의원직 사퇴로 응수했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퇴한 처리는 사실상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윤 의원 사안을 두고 여야 셈법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방송에 나와서 쇼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보시죠. 전원인데요. 사퇴하려면 이제 사표도 내야 되고, 저희 본회의에 의안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사표를 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또 국민의힘당에서 그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달라는 그런 청을 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약간 이게 쇼 아닌가,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자 윤 의원이 곧바로 SNS에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공유를 했는데 본인이 제출한 의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본인에 대한 사퇴 선데 이걸 처리해달라고 올려놨죠. 여당 의원 또 TBS에 대한 공세도 폈습니다. 김어준 씨한테 대한 공세가 있었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은 좀 다른 거였습니다. 아예 마음 먹고 여당 의원이나 TBS가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배승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쇼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직서를 제출을 했고 그것이 안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쇼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설사 윤희숙 의원이 정말 그 사퇴 쇼를 벌였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민주당 쪽에서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심지어 비판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민주당에 관련해서 지금 아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의원입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구속돼서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사퇴라는 말을 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사 중이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비해서 정말 의혹이 나와서 그것도 자신의 의혹도 아니고 자기 부친의 의혹을 가지고 이 국민의힘에서 이 대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부동산 정책 여기에 희화화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바로 사퇴인데 이거를 가지고 쇼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사퇴 안건도 처리해주지 않는 이 민주당의 모습은
오히려 국민들한테 비판받아야 하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언론에서도 사실관계가 아닌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원 의원은 들었다 본인이 뭐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짓말하려던 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이 김성원 의원이 새벽에 SNS에 올린 글도 논란이 됐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뒤에 김 의원이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실패했습니다. 국민의 열망을 담지 못했습니다. 뭐 이건 그럴 수 있는데 그 뒤에 박병석 국회의장을 거론해서 박병석 한 다음에 의장이라는 말도 안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 이 영어 약자 이게 좀 논란이 됐습니다. 손권 본부장님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일단 박병석 의장은 기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 신중하죠. 그래서 직권 상정을 안 하고 있으니 지금 이 글을 쓴 의원은 여기 또 특위위원이고 문강리 소속이기 때문에 본인이 김성원 의원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끝에 GSGG 이것은 뭐 우리말로 어떤 뭐 동물을 연상하는 그런 욕설이다. 네네. 이렇게 해석이 돼서 인터넷에서 논란이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는 본인이 그런 뜻이 아니다 하면서 GSGG에 대해서 가버먼트 서버 제너럴 G 이것을 줄여서 썼다. 정부는 국민의 일반의제 봉쇄해야 한다 하면서 가버먼트라는 표현을 썼다는데 네? 그 국회의장은 가버먼트가 아니죠. 보통 그 체어맨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 철자 단어를 이 GSGG를 원래는 저 인터넷에 놔두는 그런 비속어로 사용을 한 뒤에 지금 뒤늦게 해명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그 지적이 나오는 거죠. 제너럴 G는 뭡니까? 뭐라고 없어요. 지금 해명은 그냥 G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너럴 G, 그러니까 Government Service General G인데 G가 뭘까요? 굿이라고요? 네, 그래서 지도자는 일반에 복무한다라는 굉장히 좋은 뜻의 명구를 올려놓은 건데요. 저는 그 김승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께서 지금까지 언론중재법에 관해서 가짜 뉴스를 구제하는 법을 굉장히 노력을 해서 지금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들을 아쉬워하면서 통탄하면서 글을 남긴 것인데요. GSGG를 뭐 또 다르게 굉장히 비속어로 해석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론중재법이라고 한 이 법안에 대한 뒷부분이 지금 저희는 가려진 게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인들이 권력자도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언론에 의해서 피해를 받을 때 그것을 구제하기 위한 법으로 징벌적 손해배까지 포함을 한 그런 언론중재법을 내놓은 것인데 계속해서 뭐 언론도 그렇고 야당도 반대 아닌 반대만을 하고 있어서 지금 발목이 잡힌 상태인데요. 저는 이것은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통과가 돼야 되고 9월 27일 날 다시 논의를 한다고 하니 그 수기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까지 민법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마 저 청와대에서 냈던 대변인의 이 성명을 조금 지켜보면 얼마나 이 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일반 강행 처리하고 있던 모습들과 또 청와대의 생각도 다르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언론의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청와대에서도. 하지만 이로 인해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의석이 많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무력화되고 난 다음 저렇게 입에 담기 어려운 험담성 발언들을 쏟아내는 게 과연 온당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승원 의원이 저 내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SNS에 김승원 의원에게 이 가바너를 뜻하게 되는 GSGG를 그냥 그대로 써도 괜찮은 것인지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네. 결국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같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의 심각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김 의원이 그런데 왜 지웠을까요? 좋은 말인데. 제가 지워가지고 어려운 문구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까 그런 거죠. 답은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너럴 네. 굿이라는 예, 말이 알겠습니다. 뭐 제너럴 굿이네 뭐 근데 하시는데. 다르게 오해하기가 더 쉬우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해를 사지 않게 해서 지은 것 같습니다. 저는 GSGG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지금 옆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시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걸 쓰지는 않았을 것 같다. 우리 남영희 대변인님 말씀대로 그렇게 좋은 뜻으로 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좋은 말이라면 왜 지었을까 하는 의문은 듭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박병석 의장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이 법안을 가지고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굉장히 미움이 있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여당의 일부 강성이라고 하는 분들이 언론 개혁을 굉장히 밀어붙이는데 또 청와대와는 좀 속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아마 그런 표현으로 썼다면 이게 더 상황이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설마 그런 뜻으로 쓰지는 않았겠거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런데 윤호중 원내대표 김 의원 덕분에 그 국회의장에게 싹싹 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잘못한 게 있는 모양입니다. 여하튼 일단 27일 날 통과를 시키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 같은데 국제적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세계 기자협회라든지 아니면 미국 내 기자협회라든지 유엔에서도 뭔가가 왔다 이런 이야기까지 돌 정도로 이 중재법에 대한 뭐랄까요, 우려가 있는데 수기 과정 좀 잘 좀 해서 우리 국민을 위한 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윤희숙 의원 이야기 좀 이어가겠는데요. 윤 의원은 이보다 앞서서 또 다른 TBS 진행자인 김어준 씨와 상당히 또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한번 보시죠. 시세 차익이 30억이 넘습니다. 실거래가는 이것보다 나을 수 있죠. 그래도 10억, 20억대는 훌쩍 되는 시세 차익이 지금 예상되는데 당신은 무슨 근거로 무려 6배가 올랐다면서 30억 시세 차익이란 말을 유포시키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김어준이라는 인물은 우리 정치의 가장 암적인 존재입니다. 김어준 씨, 당신도 이재명 후보와 손잡고 공적인 영역에서 사라지십시오. 머지않은 미래에 그로 인한 불로소득을 본인이 상속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도 그 직접 수혜자가 되는 셈인데 누구한테 화를 내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태도가 납득이 안 갑니다. 직계가족의 명백한 농지법 위반 투기성 의혹에 대해서 이런 대응은 전 처음 봐요. 네, 암적인 존재라는 표현, 그리고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서로 간에 공방이 오갔는데요. 자, 김영준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뭐 김어준 씨의 그 입장이나 태도도 좀 과한 부분이 있고, 네. 또 윤 의원도 실제로 처음부터 자기 기조를 일정하게 아버지의 팩트 체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본인이 흥분해야 될 일이 없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것이 서로 이제 정폭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김어준 씨도 강력한 공격에서 뒤로 물러서고, 또 윤희숙 의원도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분이니만큼 말하자면 국민들한테 사과한다는 측면에서 의원직을 내려놓은 만큼 네. 그런 기조를 좀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뭐 드릴 말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저 윤희숙 의원이 제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저를 언급해 주셨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이 문제가 단순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의 정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윤희숙 의원이 그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80세 부친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샀다라고 얘기했는데, 농지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토지 중에서 농지가 가장 싼 그런 세금을 무는 것이고요. 8년 동안 본인 손수 경작을 하고 나면 3,300평까지는 양도세와 보유세가 다 공짜입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어르신이 그냥 혼자 농사를 짓고자 해서 그런 농지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은 당연히 드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소명을 해주시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윤 의원이 이제 부친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겠다 그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도 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다만 본인이 논 사는데
관련이 됐냐 안 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공세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 아주 의사는 강한데 민주당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